안녕하세요. 국제협력 분야 강연에 함께해주신 참가자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저는 국제협력 분야 강연의 사회를 맡은 SGSN 뉴스 코리아의 김소연 주임입니다. 오늘 국제협력 강연을 맡아주신 김선 본부장님께서는 아프리카 말라위에서의 현장 경험을 포함해서 약 25년이 넘는 인도적 지원 경력을 바탕으로 현재 한국 굿네이버스 국제사업본부에서 해외 40여 개국의 인도적 지원 및 개발 사업을 총괄하고 계십니다.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슬로건인 Leave No One Behind처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역의 자립과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장기 프로젝트를 활발하게 수행해오고 계십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라면 굿네이버스에 대해서는 이미 익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도 국제사업본부는 교육, 보건의료, 식수위생, 지역개발, 아동권리 옹호와 같은 국제구호 개발 사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김선 본부장님께서 현지주도 개발협력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전달해 주실 예정입니다. 저도 일전에 국제개발협력 수업을 수강하면서 본부장님을 만나서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요. 오늘 강연 또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협력 사업의 기획과 실행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 본부장님께서 귀한 시간 내어주신 만큼 강연에 기울여서 들어주시고 질의응답도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큰 박수로 그리고 반응으로 김선 본부장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굿네이버스 김선입니다. 제가 50분 동안 여러분하고 할 이야기들은 이 현장의 뭐 스토리도 되겠지만 정책적인 얘기를 오늘은 좀 하고 싶어가지고 현장 주민들이 개발 협력에서 어떻게 참여하고 있고 어떻게 또 소외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지속 가능한가 하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한번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현지 주도 어, 개발 협력 이게 제목이고요. 로컬리제이션 뭐 이런 말씀 혹시 들어보셨어요? 뭐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유엔도 그렇고요. 우리 시민사회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전 세계적으로 개발 협력을 한 지가 이제 뭐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어, 수십 년이 지났죠. 이제 70년, 80년 이렇게 지나갔는데 우리가 과연 개발 협력이라는 게 성공했는가, 지구촌의 빈곤이 퇴치되었는가, 지속 가능한 발전이 되었는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몇십 년간의 레슨런이 있어요. 수십 년간의 레슨런이 뭐냐면 이게 데스크에서 공급자 중심으로 사업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런 거는 모두가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년 유엔 회의에 이렇게 참석하게 돼요. NGO 대표들도 뭐 대표뿐만 아니라 저 같은 실무 책임자, 실무자들도 유엔 회의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근간에 가장 많이 나오는 워딩 중에 하나가 로컬라이제이션이라는 말이에요. 모든 사업과 정책들을 현지 주도로 하자. 그래서 제가 코로나 직전에 갔던 이제 제네바의 UNHCR, 우리가 인도적 지원하는 단체, 그 UN 에이전시죠. 그 회의에서 다 모든 걸 현지에서 하겠다. 제네바에서 정하지 않겠다. 현지에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뭐 질문이 쏟아지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결정권을 현장으로 넘겨주는 거죠. UN 조직도. 그래서 현지에 맞는 사업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NGO에 있다고 현지 주도 개발 협력, 이렇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뭐 상식적으로 이제 되어 있죠. 그럼 현장에서 얼마나, 주도할 수 있느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국제개발협력 기본법이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기본법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개발 협력의 법까지 만드는 게 우리나라가 어느 수준이 되었기 때문에 만들 수 있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어, 개발 협력은 개발도상국의 빈곤 감소, 여성, 아동, 장애인, 청년 등 인권 취약계층의 인권 향상, 이렇게 좀 얘기가 써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죠. 그리고 OECD 다학이 있어요. 유엔의 원조하는 단체들 중에 가장 앞서 있는 국가들의 모임이죠.
거기 커미티에도 뭐 이런 말들이 써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써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눈으로 한번 이렇게 보세요. 근데 이런 법과 근거,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 협력을 왜 하고 목적이 뭐냐를 항상 찾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언제건 위기가 찾아오거든요. 그리고 조직도 위기가 찾아와요. 그럴 때마다 이걸 왜 하지? 나의 본질이 뭐지? 이 본질적인 질문을 자신 안에 되물으면 거기서 내가 이 방향을 잘 가고 있는지 아닌지가 나오는데요. 국제개발협력도 우리나라의 ODA도 본질이 뭐지를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법이랑 이걸 봤는데요. 여기에서 그럼 개발협력은 왜 하냐? ODA는 왜 하냐? 이렇게 봤을 때 우리나라가 지금 ODA 개발협력의 3차 기본 계획 안에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5년 단위로 기본 계획을 짭니다. 그래서 2015년, 2025년까지, 올해까지 3차 기본 계획 하에 있어요. 그 2021년부터 25년까지 계획을 짜서 막 가고 있죠. 그러면 이제 25년이 올해 끝나면 26년부터 2030년까지 5개년간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라는 계획을 하는데 그 중에 좀 되게 핫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국익이라는 거예요. 원래 국익이라는 말이 여기 안 들어가 있었는데, 진단 3차 기본교육부터 국익이라는 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개발협력 ODA를 위해서 해외를 지원하는데, 국익을 넣을 거냐 말 거냐, 또 이런 게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돕는데도 나의 국익을 생각하냐, 이런 이제 논박이 있었죠. 근데 결국 3차 기본계획에 상생의 국익이라는 표현으로 당신도 좋고 나도 좋아서 같이 잘 사는 거야 라는 표현으로 국익이란 말이 들어갔죠. 사실 미국은 이걸 대놓고 좀 강조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북유럽이나 유럽 쪽은 그렇게 막 강조하는 걸 지양해 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차 국익을 생각하는 쪽으로 가고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개발 협력을 왜 하느냐, 무엇 때문에 하느냐에 대한 정신은 잘 생각해 봐야 하죠. 자, 개발 협력에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굿 거버넌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게 있죠. 근데 운영 체계,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어떤 파워를 갖고 한 사업이나 정책을 만들어 가느냐에 운영 구조가 되게 중요해요. 제가 아무래도 현장에 있다 왔으니까 현장 이야기를 하면서 좀 사례를 말씀드리긴 할 건데, 보통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냐면요. ODA나 개발 협력을 하는데 너무 공여국 중심으로 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러면 미국이 어딜 지원한다? 미국 중심으로 하죠. 갑자기 뭐, 미국이 가장 많이 했던 지원 분야가 어딘 줄 아세요? 해외? 민주주의 분야예요. 그 다음에 보건 분야.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건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데요. 물론 USAID 지금 폐쇄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없어지기 하고 뭐 아메리칸 퍼스트라고 가칭 뭐 조직을 만들어 가긴 하지만 공여국 위주로 사업을 디자인한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왜 이 일을 하느냐? 제가 좀 나이브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모두 더불어서 행복하자. 그러는 게 개발 협력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더불어서 행복하는데 공여국 중심으로 사업을 막 진행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공여국이 막 리딩을 해버리면 협력국이라 그러죠. 소위 뭐 좀 도움을 받는 나라들이겠죠. 그러면 협력국들은 공여국 중심으로 가면 그게 그렇게 과연 협력국에 맞는 사업이냐는 거죠. 그래서 로컬라이제이션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죠. 협력국 중심으로 어, 개발 사업이 디자인되고 진행돼야 된다. 한국에 맞게 도와줬어야죠. 막 주는 사람 입장으로 막 도와주면 이게 맞나요? 여러분 생각보다요. 그 협력국 그 현장에 가보면 ODA나 이런 지원으로 했는데 사용되지 않는 인프라들이 엄청 많아요. 정말 흉물스러워요. 저 돈 엄청 많이 들었겠는데 안 사용되는 게 많죠. 왜 그러냐면 지속 가능한 구조로 기획하지 않고 협력국에서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이제 지난 몇 수십 년간 공여국 중심으로 하지 말고 협력국 같이 하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까지 많이 하는데 이 지역사회 참여라는 이야기까지는 많이 생각 안 했습니다.
여러분, 협력국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죠. 개발협력은 국가 간의 협력으로 해서 만드는 거죠. 그런데 개발도상국, 우리 협력국들의 정부가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할까요? 아니면 독재자들이나 자기 이해관계에 맞는 사업을 더 선호할까요? 심지어 우리 대한민국도 과거에 이렇게 원조를 받아서 뭐 포항제철을 만들고 병원을 짓기도 했지만 뭐 이렇게 힘 있는 사람 뒷주머니로도 많이 들어갔죠. 그거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경험한 건 아니지만 저희 굿네이버스를 창립한 저희 이사장님이 하는 말이 당시에 우리 이사장 굿네이버스는 1991년에 세워졌고 저희 창립하신 분은 좀 젊은 시절에 월드비전이라는 조직에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월드비전이 이제 미국에서 펀딩을 해서 한국을 도와주는데 거기에 한국에 있는 현지 직원이었죠. 근데 보니까 부산항에 잔뜩 뭐 물자가 도착하면 부산항에 통관하면서 반이 없어진대요. 그리고 대전쯤에서 또 반의 반이 없어진대죠. 그리고 수원쯤에서 또 없어지고, 그리고 서울에서도 없어진 다음에 실제 도움이 필요한 뭐 고아원이나 일로 가는 게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 똑같은 현상이 지금 개발도상국에서도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죠. 자, 대한민국 ODA가 올해 얼마인 줄 아세요? 해외 원조 기금 총액이 6조 7천억입니다. 와, 6조 7천억이 엄청 많죠. 예.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기사를 봤더니 이거를 좀 줄일 수 있는지 국방비를 높이고 해외 원조하는 걸 좀 줄이면 좋겠다. 이거 가능한지 논의한다. 이런 기사가 오늘 아침에 났더라고요. 제가 개발협력 일을 하고서 ODA가 줄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에 비해서 국민 총생산, GNI, 또 국내 총생산, GDP 대비 해외 원조하는 금액이 비율이 낮은 국가예요. OECD 다 국가 중에서 최하위권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국제 흐름에 맞추려고 계속 높여왔죠. 그런데 이제 이게 줄여야 되나 이런 논의까지 하는 뭐 세계가 왔는데 이거는 이제 국익 중심으로 세계가 개편되기 때문이죠. 근데 이런 논의 끝에 소외당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결국은 지역사회 사람들이고 취약계층들이죠. 어려울수록 취약계층이 더 어려워지고 시민들이 더 소외당합니다. 이 굿 거버넌스라고 얘기했는데 공여국과 협력국 사이에 협력이 잘 되어야 하고요. 주민들이 소외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해야지 정부가 필요한 사업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협력국, 개발도상국 정부를 지원하는 것이 주민들을 지원하는 거하고는 다르다. 같지 않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고 제가 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이 좀 진행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이거는 뭐 참고로 제가 잠깐 말씀드리는데 이 말하자면 아래쪽에 어, 우리 개발도상국에 UN 에이전시들이 막 있으면서 각 국가의 계획을 짭니다. 그래서 계획을 짜서 이걸 이제 애뉴얼 어필이라 그래서 각 국가 필요한 걸 얘기하면 도너 컨트리들에서 같이 이야기를 해서 유엔 총회에서 어디 어디 합시다 이런 것들이 좀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각 국가에서 얼마나 합리적이고 좋은 의견이 올라오냐는 거죠. 제일 하단에 컨트리 오피스라고 하는 그러면 유니세프 뭐 예를 들면 유니세프 케냐 오피스에서 그 지역 사회에 있는 문제를 얘기하는데 여기서 얼마나 케냐 정부의 입장에 주민들의 입장이 잘 담겨져 있는지 이런 것들이 잘 올라와야 주민들이 소외당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씀은 개발협력에서 주민들이 소외당하지 않게, 취약계층이 소외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게 진정한 국제개발협력이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냥 사례로 뭐 훅 들어가 버릴게요. 제가 경험했던 사례들인데요. 이 사업은 제가 네팔에 있을 때는 아니고 또 본부장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WFP라고 하는 세계 식량기구랑 협력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다자성 양자 사업이라 그래서
현장에 한국 정부가 펀딩을 하고 국제기구에 펀딩을 했고 그 펀딩 기금을 현장 네팔에서 저희 굿네이버스가 참여해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사업의 컴포넌트 중에 주민 참여형 수로 공사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수로를 만드는 거예요. 농사질 농업용수를 이제 지원하는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수로 공사라는 업체에 맡겨서 이렇게 관을 매설해가지고 쭉 연결해가지고 농업용수를 지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멋지게 이제 공급자 입장에서 막 지원하면 빨리 할 수 있죠. 그리고 관리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큰 업체에다가 외주 돈은 좀 많이 들지만 주고 거기서 뭐 진행하면 좋죠. 그렇지만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주민들과 필요한 이야기들을 막 하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왜냐하면 주민들 이해관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과 하고 또 이거를 캐시 포 워크이라 그래서 뭐 공공근로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이렇게 업자들이 한 번에 뭐 포크레인 가져다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에게 돈을 주고 근로를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민들의 소득을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거대 회사가 중장비 갖고 와서 짝수로를 까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한 땀 한 땀 땅을 파고 또 이렇게 보면 물이 쫄쫄쫄 흘러요. 뭐 시냇물처럼. 이제 돌 같은 거를 시멘트랑 엮어서 이렇게 만드니까. 보기에 이렇게 엄청난 공사 같진 않지만 주민들이 참여하고 함께한 아주 주민 참여형 사업이죠. 그러니까 수로의 위치 같은 것도 주민들하고 깊숙이 논의합니다. 아이고, 저기 개똥이네 집은 수로를 못 받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주민들 뭐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정이 되게 힘듭니다. 그렇지만 이거 한 지가 지금 이제 10년 가까이 되는데 지금도 잘 사용됩니다. 여러분 개발협력이나 ODA 사업한 것 중에 특히 인프라들 중에 사용되지 않은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민들이 참여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들을 하는 거죠. 제가 어느 기업이라고 말을 못 하겠는데 비비고라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있어요. 뭐 아시는 얼굴 아시는 분도 계신데 그 베트남에서 고춧가루를 생산하게 했어요. 주민들한테. 그리고 베트남 공장에 있는 비비고 공장에 고춧가루를 납품받아서 우리 냉동식품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민들은 고춧가루를 생산하는데 이게 팔 데가 없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베트남 어 그 비비고 공장에 납품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되게 좋은 사례라 그래서 외신에도 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 사업도 어떤 한계가 좀 있긴 했어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베트남에서 생산한 고춧가루가 맵지가 않대요. 이게 매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이제 현지에 맞는 고추를 생산하는 게 이제 고민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주민들이 참여하고 주민들도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한데, 아까 ESG 관련해서도 뭐 강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런 기업의 협력도 되게 중요하죠. 예. 그래서 그런 밸류 체인을 만들어 가는데 주민이 참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해외를 지원하는 ODA 사업 중에 우리나라는 해외에 지원하는 ODA 그 사업 중에 NGO를 활용하기도 해요. 그런데 OECD 다 평균으로 15% 정도 NGO를 통해서 집행합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6조 7천억, 7조 가까이 ODA가 있으니까 그중에 15% 쓰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꽤 많은 돈이 뭐 1조 이상이 뭐 민간을 통해 쓰여진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OECD 다 평균이 15%에 한참 못 미치는 2% 정도 쓰고 있어요. 왜 그렇게 NGO를 통해서 일을 안 할까요? 제가 뭐 정부 위원이기도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좀 심하게 말하면요. 우리나라 정부 외교부나 정부 정책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전문가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담당자가 2, 3년마다 막 바뀌어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2013년에 와서 지금 좀 길게 10년 넘게 일을 하는데 담당 과장들이 계속 바뀌어요. 국장도 2, 3년 만에 바뀌고. 그러니까 뭘 좀 안다 싶으면 뭐 군축하다 왔대요. 거의 뭐
군축이라 그러면 무기를 줄이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회담을 갑자기 여기서 개발협력, 사람 죽이는 무기에 대한 얘기하다가 갑자기 일로 왔죠. 근데 공무원들 똑똑해서 빨리 익히긴 하는데 또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NGO들이 점점 여러 군데서 활동을 합니다. NGO한테 주는 예산 주머니 말고 정부가 직접 하는 사업에도 NGO가 조금씩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씩 넓혀가는 거죠. 근데 제가 요 사업은 프로젝트 매니저로 직접 참여한 사업이에요. 지난 6년간. 근데 정부 사업이죠. 그러니까 도미니카 여성부랑 한국 정부랑 협의해서 사업이 시작되는데 그 사업을 NGO인 굿네이버스가 운영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업을 만든 걸 보니 사업 목적이 뭐냐면 청소년들의 임신율을 줄이는 거예요. 뭐 남자아이들이 임신하지 않죠. 여성 청소년, 뭐 아동의 기준을 뭐 18세까지 뭐 한다고 치면 여아들의 임신율을 낮춘 사업이에요. 중남미가 임신율이 되게 높습니다. 근데 그게 카톨릭 국가들이 그 피임 교육을 못하게 해요. 그리고 또 성에 대해서 되게 개방적이고. 그러니까 애들이 이렇게 임신을 자꾸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가서 이제 도미니카 여학생들이랑 이렇게 또 남학생들하고도 했는데 하여튼 여학생들이랑 하다 보니까 여학생, 남학생 공이 성 경험이 되게 일러요. 어린 나이에 성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통계는 뭐랄까 좀 이중적이에요. 실제로는 청소년 시기에 경험을 하기도 하지만 아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편차가 되게 많은 게 이 한국 임신과 성경험에 대한 이 차이인데 거기는 되게 대부분 어려서 경험을 다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피임 교육을 안 하고 하다 보니 임신들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임신을 하지 못하게 교육을 하는데 교육부에서 피임 교육을 반대해요. 카톨릭 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어떻게 어프로치를 하냐면 어, 성관계를 가지면 안 된다. 우리가 결혼하기 때 전까지는 절대 그걸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합니다. 근데 그게 뭐 그렇게 한국도 그러면 그런 분위기가 어느 정도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원치 않은 임신을 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건 많은데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도의 임신을 하면 학교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게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준비된 가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준비되지 않은 채로 여아의 육아 부담은 고스란히 엄마가 갖는 경우도 많죠. 근데 정부가 어떻게 이 사업을 그러면 임신율을 줄일까 하고 내는 아이디어가 어, 도시에 센터를 지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와서 이 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가면 그러니까 뭐 한 4시간 정도 돼요. 교육을 받고 가면 이제 애들이 임신을 덜 할 거다. 이런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도미니카 정부는 이렇게 이제 건물을 크게 짓고 센터를 지면 또 이게 모양새도 아니까 그렇게 하자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가 들어가 이 사업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건 되게 문화적이고 되게 심리적인 건데 그걸 어떻게 인프라로 해결합니까? 그래서 저희가 진행하자고 했던 거는 또래 지킴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청소년들끼리 클럽을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클럽에서 여러 가지 어, 지식을 전파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교 축제 때 가봤더니 도미니카 학생들이 뭐 이렇게 드라마를 막 연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뭐 말하자면 또 카톨릭 교육 시스템이 있으니까 어, 성관계를 막 이렇게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런 것도 교육하면서 또 피임 도구가 이런 거 활용을 해야 된다. 이런 거를 하면서 아이들 사이에 이렇게 스며들게 서로 또래 간의 문화를 만드는 거죠. 생각보다 그렇게 위에서 누른다고 안 바뀌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문화로 접근해야 되는 게 되게 많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구조를 갖고 있어도 문화가 안 바뀌면 안 됩니다. 제가 문화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그 도미니카 사업을 하고 또 하나 하는 게 케냐에서 보건 사업이에요. 5세 미하 영유아 사망률이 높아가지고 하는 이제 사업인데 그 사업을 그러니까 보건소에 그러니까 출산을 병원에 가서 하자 이런 이제 사업이에요. 병원 시설 분만을 하는 걸 높이자 뭐 이런 건데요. 하다 보니까요 지역 사회에서 여성 할례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성 할례 들어보셨어요? 오늘 좀 약간
뭐 이렇게 유쾌한 분위기가 아니라서 여러분 인상을 찌푸리시기도 하시는데, 유명한 그 세계적인 모델이 이렇게 이 여성 할례 부분에서 반대 운동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어, 여성의 성기를 도려내거나 아예 봉합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세계적인 그 여성 할례를 검색하면 금세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데 여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 케냐의 그 카지아도란 지역의 보건소에 갔더니 너무나 많은 여성들이 했다 표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산 때 그게 되게 또 사망을 일으키게 하거든요. 아이나. 왜냐하면 상처가 나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거를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성 할례를 하지 말라고 보건소에서 막 교육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저희 굿네이버스에 케냐 대통령 영부인도 오셨어요. 근데 대통령 영부인이 사회운동 하시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런 거를 하지 맙시다 이렇게 노력을 해요. 근데 마을에서는 여전히 대다수 합니다. 제가 주민들과 미팅을 해봤더니 어떤 아빠가 그러는 거예요. 너무 마을 분위기가 그래서 딸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여성할래 한 것처럼 일부러 학교에 안 보내고 아픈 것처럼 그렇게 막 한 달을 보냈대요.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 그래서 이걸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제도적으로 할까? 그래서 고민한 게 그 지역에 무당들이 있어요. 여성할래 시술을 무당들이 하거든요. 무당들을 교육해야겠다. 이런 이제 접근법을 가졌고 또 하나는 여기가 좀 재밌게도 다 기독교 인들이 많습니다. 그 마사이족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케냐의 마사이족들이 그 기독교인이 많거든요. 유럽에서 선교를 해서 예전부터. 그럼 그 교회 사람들한테라도 이거를 하지 못하게 문화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게 바뀐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여성들이 고통당하고 또 이걸로 인해서 뭐 죽음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평생 고통스러운 일인데 그리고 어떤 또 성이라는 거는 즐거움을 줘야 되고 행복을 주는 건데 그걸 못 느끼게 하는 반인권적인 일이잖아요. 너무너무 이제 이 인류에게 없어져야 되는 일인데 이거를 버젓이 하는데 보통 국가 정부가 이걸 우선순위에 두겠습니까? 여성들의 문제를 우선순위에 두겠어요. 또 저 지방에 있는 뭐 그런 일들의 우선순위를 보통 안 둡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주민들의 목소리가 있다면 이게 국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 어드보커시 하는 게 사실 NGO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목소리가 이 국제개발협력에 소외당하지 않도록. 그렇죠? 뭐, 그 나라 정부에서도 이걸 무조건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의 어려움들을 정부가 알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이 소외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어때요? 지금 제가 오늘 아침 기사 말씀드렸는데 트럼프랑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회담을 하다 보니까 국방비를 5%까지 올리래요. 그러니까 국방비를 5% 올리니까 뭘 줄여야 되지? 그러니까 이제 개발 협력 ODA 자금을 줄이는 건 어때요? 하고 논의 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렇습니다. 사람이 어려워질 때 뭐부터 줄입니까? 근데 이제 그거는 그 나라의 품격입니다. 뭘부터 줄여야 될지. 여러분도 나중에 지금 이미 뭐 아르바이트를 하시던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저도 이제 급여 생활자니까 뭐가 어려울 때 뭐부터 줄이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의 우선순위가 보이죠. 우리나라는 아무리 어려워도 남을 돕는 거는 줄이지 않는다. 뭐 하여튼 이런 그 나라의 품격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 품격에 따라 그 나라의 시민들도 그걸 다양면으로 생각하고 그걸 교양으로 압니다. 그런 나라가 좋은 나라죠. 여러분, 대한민국은 좋은 나라예요? 내가 속해 있으니까 좋은 나라죠. 그런데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세계 시민입니다. 한국 사람이 아니라 지구인이라고요. 지구인이라 그러면 뭐 이렇게 뭐 무슨 뭐 이렇게 우주복을 입고 있어야 되나? 지구인인데요. 그러면 이 지구를 가장 이롭게 하는 나라가 제일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구를 괴롭히고 환경을 파괴하거나 다른 나라를 돕는 일에 소홀한 나라보다는 다른 나라를 돕는 일에 가장 우선적인 가치를 두고 자기 나라 시민을 돕고 환경적으로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국가가 가장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그게 대한민국이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일본이 더 그걸 잘한다. 그러면 대한민국보다 일본 응원할 거예요. 그렇지만,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어느 나라든, 그게 뭐, 소말리아가 됐건, 미국이 됐건, 그렇게 이런 이슈에서 가장 소외받고 가난한 사람들이, 힘들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개발 협력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전 세계의 정치 게임, 국제 논리에서는 다른 논리가 있을 수 있어도 개발 협력의 제가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가난하고 인권이 소외받는 사람들이 소외당하지 않도록. 그게 인류의 품격입니다. 그걸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보건소의 장부예요. 여러분 이제 나중에 혹시 개발 협력을 진짜 하고 저처럼 이제 현장 다니고 하는 분 계실 수 있는데 현장에 가면요. 그 막 이렇게 말을 잘해요. 아, 이게 뭐가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이런 거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소소한 꿀팁인데요. 장부 내놓으라 그러세요, 장부. 그리고 이 장부를 내가 방문해서 갑자기 만들었는지 오래전부터 써오고 있는 건지 한번 보세요. 그게 어떤 류의 사업이든. 근데 이거는 이제 그 보면 그 여성 할례를 이렇게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리고 또 어떤 딸 아이의 아빠 말이 너무 아파서, 이거는 좀, 알려야겠다. 그래서 오른쪽에 지금 저희, 화면이 있어서 좀 보이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기고문을 썼어요. 그냥 이거는 쓰라 쓴 게 아니라, 제 굿네이버스 안에서 내가 화가 나가지고, 뭐라도 해야겠다. 그리고 저걸 썼고, 이걸 좀 모금해줘 하고 모금하는 팀에 얘기했는데 시민들이 이거는 잘 모금에 반응을 안 한대요. 그래서 제가 굿네이버스 안에서 이렇게 이게 뭐랄까 거절당했어요. 그리고 근데 그렇잖아요. 제가 뭐 제 이렇게 나와서 굿네이버스를 또 다시 뭐 욕하는 건 이상한 일이지만 모금이 잘 되는 사업보다 꼭 해야 되는 사업을 모금하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시민들이 관심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제가 어떤 신문 기고는 했지만 모금 캠페인까지는 연결을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중요한 사업이다. 그리고 주민들이 아파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걸 해소하는 부분, 이 부분을 해소하고 만들어가는 건 되게 보람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사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렇습니다. 제 로컬 드리븐이라고 제가 썼는데요. 농업 사업을 하나 한다고 보자고요. 농업 사업을 하는데 그러면 주민들이 어떤 농사를 잘하는지는 주민들이 제일 잘합니다. 제가 아까 대북 사업을 좀 했다 그랬는데 팀장 시절에 북한에서 양계 사업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한참 더운데 삼계탕 좀 드셨는지 모르겠는데 삼계탕은 보통 닭보다 되게 작습니다. 우리 사람으로 치면 뭐 중학생쯤 되는 중학생도 아닌가?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되는 애를 잡아먹은 게 삼계탕이죠. 그리고 알을 낳으면 21일 만에 부화하고 되게 회전이 빠른 게 양계 사업입니다. 제가 주민들한테 그 양계 사업을 한번 해봅시다. 이제 현장에 가면 주민 조직이 만들고 주민 조직이 뭘 할지 정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민들이 막 얘기를 막 들어요. 저는 정보를 주는 거죠. 근데 주민들이 싫대요. 자기들은 돼지를 하시겠대. 그래서 답답하다. 돼지는 6개월 돼지 사업도 했거든요. 6개월이나 길러야 되고 이게 또 도축 시설 이렇게 좀 복잡하거든요. 안 한대요. 아니, 외국인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들어줄 법도 한데, 우리 주민들한테 하도 주민들이 결정하는 거에 이걸 교육을 너무 잘 시켰나 봐요. 그랬더니 안 하고 결국 돼지 하신대요. 그럼 돼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돼지 사업으로 마을이 점점 개발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주민들이 현장에 맞는 사업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주민들, 조직과 현장에서 온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면 주민들이 계속 참여를 합니다. 제가 또 했던 게 주민들이 어떤 아주머니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병원을 짓재요. 애들이 너무 많이 죽는다고. 병원을 짓자 그러면 저는 병원 짓는 게 지금 이게 너무 많이 죽는데 이게 뭐 되냐. 그리고 그런데 어떻든 주민들이 회의에서 결정했어요. 근데 우리 예산으로 병원을 짓 수가 없다. 그래서 생각한 게 코이카의 국제개발협력 ODA 사업이 있지. 그래서 거기에 문을 두드려서 당선이 됐어요.
그렇지만 주민 여러분, 이거를 다, 어떤 그 건축 회사한테 맡기면 너무 돈이 비싸니, 어, 주민들이 좀 참여해서 합시다. 그래서 뭐 주민들이 벽돌도 구워오고 모래 자갈도 가져오고 또 땅도 내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병원을 짓는 거죠. 병원을 짓는데 주민들도 뭐 기여를 컨트리뷰션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병원을 같이 짓습니다. 그런데 이게 병원을 짓는데 그냥 지면 됩니까?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죠. 또 정부가 원하는 원칙이 있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의료 인력을 정부에서 보내줘야죠. 우리가 어떻게 계속 급여를 줘요? 그러니까 그걸 다 정부랑 협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역 사회에서 무엇을 할지는 주민이 정하는 겁니다. 주민이 주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 병원은 되게 사랑받는 병원이에요. 주민들이 짓자 그래서 진 병원이니까. 심지어 내가 거기에 일정량의 컨트리뷰션을 해서 참여했으니까 그 병원 되게 주민들이 사랑하는 병원이죠. 그래서 병원을 짓습니다. 근데 그거를 정부랑 연결해서 전문적인 분야, 뭐 승인이라든가 뭐 어떤 이것들을 도출해내는 거는 우리 같은 활동가들의 역할인 거죠. 그러니까 활동가들이 뭘 할지를 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활동가들은 이걸 이제 어드보커시하고 정부랑 연결해서 뭔가 한국 정부의 재원을 끌어왔죠. 그리고 말라위 정부의 어떤 이제 보건의료 정책을 공부해서 이걸 이제 조정을 하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NGO 활동가들의 역할이죠. 그래서 어느 지역을 개발한다고 할 때 CSO가 주민들과 같이 하기도 하지만 ODA를 끌어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베트남 사례처럼 기업의 참여를 유도해서 뭐 소득증대 사업 같은 경우는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도 있죠. 그래서 그랬을 때 지속 가능하게 지역 사회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자, 어, 그러면 여러분이 하는 개발 협력은 NGO에서 하는 개발 협력 또 ODA에서 하는 개발 협력도 그러고요. 그냥 단순하게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아마추어가 하는 일이죠. 아마추어가 나쁜 거 아닙니다. 여러분도 자원봉사로 아마추어리즘을 갖고 현장에 가서 뭐 정식 급여가 아닌 뭐 생활비나 이렇게 용돈 정도 받으면서 거기서 이제 노동력을 갖고 일을 하시죠. 그렇지만 저는 전문가잖아요. 직업으로 이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까 병원도 말씀드렸죠. 병원 딱 지어놓고 갑자기 그러고 나오고 알아서 하세요. 절대 안 됩니다. 그 지역, 그 국가가, 지역 정부가 이 병원을 운영할 예산을 확보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구조가 되죠. 그러니까 이 예산을 확보하게끔 하는 거, 그리고 그 의료 인력을 그 시골에 배치를 하는 거죠. 그러면 병원만 지면 안 돼요. 관사도 줘야 돼요. 관사까지 져서 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스테믹 어프로치라고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전문가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나가는 게 컬처럴 어프로치를 해야죠. 아까 여성 할례 부분에 말씀드렸지만 병원 짓고 잘해라. 그리고 법까지 만들었습니다. 여성 할례 금지. 그런데 법이 실제적으로 실효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오늘 되게 좀 젠더적인 사업 얘기를 이상하게 많이 하게 되는데 네팔 같은 경우는요. 그 생리를 아이들이 처음 하면 시커먼 방에 불도 안 켜진 방에 며칠간 가둬놔요. 그러면 여자아이들이 그 어린 나이에 그게 다 어떤 무서운 어떤 그런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그게 아니 그 가장 예민한 나이잖아요. 그리고 신체 몸이 막 변화하는데 그 검은 방에 가둬놓는 그 문화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저희 무당들 불러놓고서 막 이렇게 교육했다니까요. 아니 제가 국제개발협력하면서 무당들하고 만날지도 어떻게 알겠어요? 뭐 지난 정권에 좀 무당들하고 좀 친했던 사람들이 계신 것 같은데 그 무속인들도 이게 그러니까 개발 협력에 어떤 게 들어가면서 이런 무속과 그런 이렇게 비과학적인 게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그 말라위에도 제가 병원을 지면 제가 그 마을의 영웅이 될 줄 알았거든요. 무당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 무당들이 우리 주민들만 협박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병원 짓기를 제가 결정했다고 해보세요. 주민들한테 돌 맞았을걸요. 그리고 그 무당들이 이렇게 괴롭혔어요. 그 무당집에 가면 어떠냐면 그 무당집에
우리나라는 뭐 저기 절 마크 있고 근데 거기는 그 초승달 마크랑 막 십자가 마크 이런 게 막 혼재돼 있고요. 어떻게 치료하나 봤더니 잎사귀를 따서 임신부 배를 막 문질러요. 그리고 아기가 건강해졌대요. 그런 쓸데없는 일들을 하면서 무속에 영향력을 주죠. 그런데 주민들이 그 무속인들이 막 반대를 하니까 그걸 결정한 주민들이 다 그 사람들을 이렇게 몰아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을 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문화의 변화를 함께 봐야 된다. 현장 중심? 현장 중심이라는 것은 구조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참여, 또 문화적 이해를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절대 지속 가능한 개발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주민들의 참여를 위해서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한가 하면은요. 일단 주민이 주도했다는 사업의 지표가 필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지금 이해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대충 어림값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떤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려면 여러 지표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교육 사업을 뭐 교육권을 높이겠다. 그러면은 뭐 지표들이 뭐가 있냐? 그러면 학교 출석률이 높아야 되고, 상급 학교 진학률이 높아야 되고, 뭐, 이런 이제 지표들이 여러 가지 있죠. 그러면 어떤 지역사회에서 사업을 한다 그랬을 때 주민들이 참여한 지표를 좀 잘 개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참여해서 직접 결정한 프로젝트가 몇 건이나 되냐? 뭐 이런 식의 지표들이 개발돼야 되죠. 그래서 주민들이 이건 사업 참여한 사업이 아니야. 이걸 판단해 가지고 이 지속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어야 되죠.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평가하지 않으면요. 사업을 개발할 때도 그걸 질문하지 않아요. 이 사업에 있어서 주민들이 참여했습니까?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질문을 안 합니다. 저 같은 사람은 그것부터 질문하죠. 정부랑 다 하셨어요. 사업 디자인이 좋네요. 주민들이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보통 당황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ODA 사업은 현장에 뭐 한두 주 출장 가서 이렇게 하고 만들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표가 개발돼야 되죠. 그리고 분야별 지표는 물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세 번째는 통합적인 개발하고 연결되는데요. 교육 사업이라고 교육만 해도 되지 않습니다. 5세 이하 영유아 사망률이 높다고 했을 때 이걸 어떻게 줄일까 하면요. 영유아 사망률에 중요한 거는 어머니들의 교육 수준이 되게 중요합니다. 어머니들의 교육 수준만큼 영유아 사망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들에 대한 교육도 해야 되고요. 보건소도 줘야 되고요. 보건소가 없으면 커뮤니티 헬스 워커가 있어서 활동을 같이 해야죠. 이런 식으로 보건 사업이라고 보건적인 어프로치만 하면 안 됩니다. 보건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5세 이하 영유아들의 사망률을 줄이려면 어머니 교육 사업도 해야 되죠. 소득 증대 사업도 해야 돼요. 그리고 보건소를 짓는 사업, 통합적으로 다 생각하는 게 커뮤니티 레드 디벨롭먼트라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정리를 할 텐데요. 정리하기 전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질문에도 나올 수 있겠지만 현장에 주민들이 주도하는 사업은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떤 뭐 5세 이하 뭐 영유아 사망률을 줄이는 지표가 있다고 봅시다. 예를 들면 제가 있던 마을은 30%까지 간 마을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5세가 되기 전에 3명 중에 1명은 죽는다는 거예요. 30%가 33.3%면 그렇게 죽는 거니까. 근데 제가 말라와에 살면서 아들 셋을 키웠는데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내가 말라위 사람이면 우리 아들 3명 중에 unfortunately 3명 다 아들입니다. 그, 우리 애 3명 중에 1명은 죽는구나. 누구는 이렇게 살고 있구나. 이게 당연하게 평균적으로. 너무 마음이 무겁더라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종교가 있는데요. 이게 신이 있다면 이럴 수가 있나. 그리고 어떻게 세상은 이게 천연덕스럽게 그냥 이렇게 살아나가고 있을 수가 있지? 하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 많이 죽으니까 마을 사람들도 장례식을 얼마나 많이 갈게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병원을 짓고 여러 사업을 했죠. 근데 주민들이 참여의 정도가 어떠냐가 중요한 거죠. 주민들이요, 병원도 짓고 유아 사망률이 줄어들면 행복해지겠죠. 되게 좋은 결과가 행복하죠. 그런데요, 행복이라는 거는 내가
함께 했을 때 행복한 겁니다. 남이 다 해주는 건 그렇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기뻤을 때 일어난 일들은 다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한 거에 결과물이 있을 때 행복한 거지, 남이 다 해줬을 때 행복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모르게 저희 아내가 해주는 밥과 반찬들을 맛있게 먹을 땐 몰랐는데, 제가 요즘 오믈렛을 만드는데 심취해가지고 오믈렛 하고 있는데, 얼마나 그 계란이 그렇게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참여하고 제가 직접 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아들이 해달라고 하지도 않은 걸 제가 했기 때문에 즐거운 거죠. 병원을 지읍시다. 닭하지 말고 돼지 합시다. 이거 다 주민들이 목소리 내서 한 거기 때문에 주민들이 참여한 거죠. 그러면서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컨트리뷰션을 한다 그랬잖아요. 기여를 막 주민들이 한다 그랬잖아요. 그 과정 자체를 통해서 주민들은 행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주민의 참여는 이거 자체로도 목적입니다. 어떤 결과물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내가 참여해서 직접 바꿔보는 세상 너무 기쁜 거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심지어 나중에는 주민들이 돈을 싸들고 와요. 이거 한번 해봅시다. 근데 우리가 돈이 좀 부족합니다.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민들 커뮤니티 레드 디벨롭먼트를 하는데 이게 세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민들이 동원되는 거예요. 동원되는 수준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어여 나오세요. 그래서 나가는 거죠. 근데 이제 억지로 나오기도 하지만 이제 좀 뭐 기쁘게 나오기도 하는 단계가 있겠죠. 그게 동원되는 주민 동원 수준이고요. 그 상위 단계가 주민이 참여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발전되면 주민이 주도하는 사업이죠. 주도하면서 세상이 변화되는 기쁨이 있는 거죠. 오늘 강의나 오늘 행사도 토요일 오후에 여러분이 이걸 왜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좋아서 하시는 분이면 지금 행복할 겁니다. 이게 꽤나 준비를 저한테 메일을 여러 번 보내시더라고요. 억지로 하시는 분이면 그렇게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 SDG는 개발도상국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라위의 치오자 마을의 주민도 개발되어야 하지만 여러분과 저도 개발되어야 하는 거죠. 저도 이게 어떤 이런 젊은 청년들과 같이 소통한다는 게 기쁘거든요. 이거 억지로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참여하고 뭐든지 하면 주도를 할 때, 물론 좀 성향상 앞에서 막 주도하는 사람이 있고 좀 이렇게 서포트하는 성향이 있다면 서포트도 적극적인 일이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굿 거버넌스를 가져야 되는데, 정부 간의 협력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주민들의 의견을 끌어올릴 거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개발 협력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협력국 주민들이 소외당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NGO들은 CSO라고도 하는데요. NGO들의 역할은 현장에서 사업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주민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아주 이걸 갖고 전문가로서 그 나라 정부에, 대한민국 정부에 여긴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잘 알리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표를 개발해서 사업이 개발될 때 이런 부분이 잘 됐을 때 지속 가능하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좋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유지 보수라든가 참여라든가 잘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단기적인 사업 결과를 넘어서 이게 시스템이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바뀌느냐, 이런 것까지 하는 게 주민주도의 지역 개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말씀드리지 않았던 건데, 그럼 과연 우리는 로컬 NGO, 현장에 있는 NGO 발전에 얼마나 기여하느냐? 아니면 굿네이버스는 과연 한국에서 파견된 굿네이버스 직원이 다 리드하느냐? 현장에 있는 현지인, 국적의 그 직원이 잘할 수 있느냐? 이거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지인 사업국 지부장 대표를 지금 세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몇 년 안에 뭐 절반까지 좀 가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나라가 현지인 지부장, 또 여러 프로젝트 현지인 주도로 하게끔 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그렇게 사람을 개발시키는 게 진짜 개발이다. 인프라나 어떤 시스템도 있지만 능력자들이 현장에 많이 나와서 그들 스스로 하게 되는 게 현지 주도의 개발 혁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장에 계셨던 분답게 너무 현지 사업 사례도 같이 공유해 주셔서 도움이 많이 됐는데요. 특히나 저는 개인적으로 들으면서 개발협력의 중요한 목적이 취약계층, 그리고 주민들의 목소리가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점이랑 또 현지 중심 사업을 위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통해서 참여를 보장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제도나 인프라보다도 문화적 또는 심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해 주셔서 이 부분이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질의응답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가장 왼쪽에 있는 딜레마 관련된 질문부터 드리려고 하는데요. 현지주도 개발 협력을 추진하면서 실제로 마주치게 되는 가장 큰 현실적인 제약이나 딜레마는 무엇이었는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지 역량 부족이라던가 예산 집행의 투명성, 공여 기관과의 요구와의 충돌 등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제가 현장에 있으면서 그 주민들하고 일하는 것보다 정부랑 일하는 게 더 힘들었어요.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욕구가 주민들하고 상충되는 거죠. 뭐 이해가 쉽게 제가 그 뭐 보건소를 건립을 했는데요. 주민들의 요청 때문에 그걸 이제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쪽 공무원들이 말하자면 트집을 잡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이렇게 회의 한번 하면 나한테 수당을 달라. 뭐 그 주는 게 당연하긴 합니다만 제가 그랬죠. 아니 이건 당신네 사람들이 나라 사람들이 하자 그러고 당신들 위해서 하는 거니까 내가 수당을 받아야겠다. 그러니까 저런 미친놈이 있나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그런 절차 과정에 정부를 설득하는 게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뒷돈 달라는 것도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억울하게 막 협박을 당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럴 때 이렇게 이제 뭐 커럽션이라고 하거든요. 비리나 이런 것들에 한번 이렇게 허용을 하기 시작하면요. 계속 그렇게 풀자 그럽니다. 저희 굿네이버스 말라위 직원들도 저한테 이제도 아니 우리 컨트리 디렉터 미스터 김은 너무 답답하다. 이거 이렇게 하면 끝났는데 이거 왜 이렇게 하냐. 근데 제가 문화의 중요성을 얘기했는데요. 그럼 인프라는 지어놓고 그런 뭐 뒷돈 주는 문화는 거기다 심고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원칙을 좀 지켰고요. 그러다 보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좀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좀 인내하면서 가는 것. 그래서 저는 개발협력의 활동가들 또 특히 현장 가시는 분들 제일 필요한 게 인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인데요. 이거는 성과 관리 차원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개발협력 사업의 효과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업 대상지의 특징을 고려해서 사후 성과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지주도 혹은 지역 개발 사업을 운영하실 때 성과 관리 차원에서 지표를 형성할 때에도 현지 주민들의 목소리가 반영이 되는지, 만약에 반영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반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표 개발은 주민들이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뭐가 어떤 욕구 중심으로 얘기하시죠. 뭐 학교가 필요해요.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 때 뭐 프로젝트 디자인 매트릭스라고 이렇게 이제 개발 계획을 짜는데 그거를 주민들하고 하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러면 아 학교를 지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 학교를 통해서 뭘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이제 논의를 하죠. 논의를 해서 우리가 이건 이렇게 합시다라고 해서 그리고 전통적인 사업들은 이렇게 개발된 지표들이 많이 있습니다. SDG도 그렇고. 그래서 소재를 주민들이 가져오고 그걸 지표화해서 안을 만드는 거는 저희 같은 활동가나 혹은 학자들이 하고요. 그렇지만 주민들과 공유합니다. 이 사업은 이렇게 아이들이 중학교에 미들스쿨에 이 정도 진학하는 걸 목표로 하겠습니다 하는 걸 주민들과 같이 이렇게 논의하죠. 그래서 소재는 주민들이 개발은 전문가, 활동가도 전문가로 해서 전문가들이 하고 그 다음에 그 지표에 대한 공유는 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지표가 달성돼야 기쁜데 주민들은 지표가 뭔지도 모르면 그 프로젝트 끝나고 같이 기뻐할 수 없잖아요. 또 안 되면 또 그렇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논의를 합니다. 세 번째 사전 질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굿네이버스가 추진하는 국제협력 사업에서 현지 파트너와의 신뢰 기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가장 중점을 두는 전략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런 협력 모델이 다른 국제 NGO 또는 공여기관과의 파트너십에서 어떻게 확장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본부장님의 의견을 여쭙습니다. 뭐, 여러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 네트워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하자면 국제 기구들과 지속적으로 회의 같은 데 참석을 해야 돼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 한국 NGO나 이쪽에서 온 사람들이 말하자면 언어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요. 저도 뭐 영어를 뭐 영어를 하는 게 엄청 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할 정도로만 하기 때문에 좀 부담이 있죠.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네트워크를 갖고 가는 게 중요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사업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 WFP에서 저희의 하고 있는 사업을 한번 구경 왔어요. 그러더니 너무 사업이 좋다. 그러니까 이제 옥수수를 재배하고 수확한 거를 창고에 보관했다가 가격이 올랐을 때 파는 이런 식의 사업을 했었는데, 너무 좋다. 어떻게 주민들하고 이렇게 하고 주민들한테 계좌를 만들어줬거든요. 은행 계좌를. 너무 좋다. 그러면서 참여를 같이 했죠. 그러니까 이제 프로포절도 안 내고 UN 돈을 딴 거예요. 너무 한국 코이카 돈만 보는 게 아니라 국제기구가 갖고 있는 돈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네트워크를 평상시에 잘 하는 거 있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러다 보면 여러 펀딩 소스도 나오게 되고요. 또 좋은 사업 아이템도 또 얻게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그런 네트워크가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제기구 회의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면서 네트워크 가지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국제개발 협력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단기적인 성과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효과를 실질적으로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지 주도적 접근은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 중 하나로 보이는데요. 이를 포함해서 국내 버스에서 사업의 지속 가능한 성과를 확보하기 위해서 특별히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요소나 접근 방식이 있다면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저희가 대표적으로 하는 거는 조직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커뮤니티 디벨롭먼트 커미티 해가지고 커미티를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이 마을에 의사결정권을 가진 대표를 뽑아주세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뽑냐면요. 아저씨들이 쫙 앉아 있고 할아버지 몇 분 앉아 계십니다. 그럼 벌써 이제 여성들이 소외당하기 십상이죠. 그리고 또 그 힘 있는 사람의 자녀분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커미티의 조건이 있어요. 여성이 최소한 30% 이상이 있어야 된다. 물론 50%로 하고 싶은데 이제 그렇게 되면 좀 이렇게 좀 무리수가 있어. 물론 50%가 되면 너무 좋죠. 그래서 최소 30% 이상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 커미티들이 매달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을의 문제나 뭐 또 여러 가지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굿네이버에서 다 그렇게 안 하는데 올해 우리 이 마을에 예산 얼마예요? 하고 예산을 다 공개합니다. 그러니까 더 가져가려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뭔가 기여를 하면 아껴서 딴데 또 마을 위해서 쓸게요 하고 이렇게 논의를 하죠. 물론 이제 뭐 현장에서 일하는 우리 직원 인건비 이런 건 공지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럼 주민들이 되게 현실적으로 하고 또 많은 기여를 하셔요. 근데 그런 모든 결정을 커미티, 주민 조직에서 투표해서 뽑죠. 그러면 이제 이 주민 대표들이 올해는 우리 가정 방문 때 뭐 뭘 나눠주자, 뭐 올해는 뭐 우물을 짓자 이런 결정을 커미티들이 합니다. 그리고 마을의 어떤 이제 발전을 위한 어떤 설득하고 이런 과정에서도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대표들이 하죠. 근데 여기서 조금 현상들이 있는데요. 기존의 세력이 있던 여성들이 이를테면 없다거나 했던 조직하고 그러니까 세습되어진 추장 같은 사람들이죠. 하고 이 여기랑 이 커미티랑 싸움이 일어나기도 해요. 근데 이거는 잘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그 조직이 잘 안 굴러가면 질투를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뭔가 잘 운영되고 있고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증거죠. 그러니까 이제 힘이 뺏기니까. 근데 요때 조율을 잘 해야겠죠. 그래서 이 커미티 중심의 어프로치가 뭐 지역 개발의 좀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SDSN 뉴스 코리아에서 피스앤 파트너십 팀 팀장을 맡고 있는 김민서 팀장이라고 합니다. 먼저 오늘 이 개발 협력,
그리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 젠더 이슈까지 폭넓게 다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특히 이 현장의 사례를 나눠주시는 게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이해관계자보다 말씀해주신 무당이라든지 생각보다 문화적인 부분이 많이 좌우하는 걸 보면서 현장에서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군 네이버스에서 본부장님, 그리고 또 실무자분들이 이런 현장에서 문화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과 또 예비 지금 실무자분들, 또 실무자를 꿈꾸고 있는 친구들이 어떤 역량을 기르면 좋겠는지 한 말씀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현장에서 사람을 만나면요. 처음에는 천사 같아요. 그 눈망울과 그 이야기 또 저는 한 번은 너무 힘들어서 괴로워하고 있으니까 왜 이렇게 힘들어하냐? 거기는 말라위는 이제 기독교가 많은 나라인데 기도해라 그러면서 막 이렇게 뭐 저한테 가르침을 주시더라고 그러면서 감동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조금 있으면 이 사람들이 예를 들면 제가 그 옥수수 수확한 거를 갖고 이렇게 모았다가 파는 건데 갖고 막 어떤 선생님이 도망갔어요. 그리고 뭐 도둑질하고 악마 같아요. 이 주민들이 야 이건 악마 내가 지금 이 내 젊음에 이 애들 셋 데리고 여기까지 오고 우리 아내도 휴직하고 와서 5년 동안 이게 죽으라 고생하는데 이걸 갖고 도망가고 그래? 그래도 얼마나 제가 심통을 많이 혼자 냈는지 야, 다 악마들로 보여요. 이 천사였는데 어느새 악마가 되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아이고 천사도 악마도 아니고 이게 사람이구나. 그냥 한국 사람이나 말라위 사람이나 뭐 다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친구가 되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내려 깔고 보지도 말고 너무 뭐 또 천사처럼 모시지도 말고 그냥 적당히 이기적이고 적당히 또 착하기도 하고 그냥 다 우리네 사람이랑 똑같구나. 피부색만 좀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선입견을 버리고 이렇게 주민들과 계속 소통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중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인내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오래 기다리고 그들의 템포가 있어요. 우리의 템포에 대개의 경우 우리 템포가 좀 빠르죠. 그래서 그들의 시간에 맞춰서 같이 가는 게 되게 중요해서 선입견을 내려놓고 좀 기다리면서 친구가 되어주는 거. 그러니까 그런 철학이 없으면 지역 주민 조직, 주민 주도의 개발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고 그들이 주도하기를 바라고 기다려주는 거 보면 답답하거든요. 훈수 한 번 두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억제하고 좀 기다려주면서 그들이 스스로 결정하게 하고 그렇지만 뭐 회계나 이런 것도 치밀하게 준비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괴로웠던 순간도 현장 파견 시절이었고요. 가장 행복했던 순간도 거기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어, 다음에 또 하라 그러면 꼭 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번쯤 가고 싶고요. 여기 계신 분들에게도 여기에 뭐 제 아들 중에 한 명이 있다 그래도 이 경험을 할 수 있다면 꼭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굿네이버스에 혹시 같이 할 운명이 계시다면 같이 해서 현장 파견되고 하면서 일하면 좋겠습니다. 그 인생이 그렇게 후회스럽지 않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같이 감사한 인생 되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예. 여기서 혹시나 국제개발협력 필드에서 함께 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오늘 나눠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은 인사이트 나눠주신 김선 본부장님께 다들 박수와 반응하기로 환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